옛날 옛날 개미와 왁새와 메뚜기가 함께 모여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놀다 보니 배가 고파오기 시작해요. 개미가 나서서 의견을 이렇게 냈습니다. 우리 각자 먹을 것을 얻어와서 함께 먹는 게 어때? 내가 밥을 마련할 테니까 너희들은 반찬을 준비해. 응, 알았어. 마침 어떤 아낙네가 머리에 밥을 이고 길을 가는데 개미가 발에 슬금슬금 기어 올라가서 갑자기 발가락을 꽉 물었습니다. 아우, 아! 아낙이 깜짝 놀라 몸을 기우뚱하니 이고 있던 밥그릇이 떨어져 밥이 땅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개미는 그 밥을 주워서 유유히 약속한 장소로 돌아왔지요. 개미가 왁새와 메뚜기를 기다리는데 좋은 채로 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이 지나서야 왁새가 혼자서 입에 붕어를 물고서 나타났습니다. 메뚜기는 어쩌고 너 혼자 오니? 글쎄 함께 물고기를 잡는 참인데 물속으로 쏙 뛰어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아. 한참 기다리다가 붕어가 물 위에 뜨길래 그냥 물어왔어. 그래? 그냥 우리끼리 먹자. 그러면서 개미와 왁새가 붕어의 배를 가르니 메뚜기가 아이고 덥다 더워 하고 머리를 뒤로 쓰다듬으면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붕어 내가 잡은 거 맞지? 그 말에 왁새가 토라져서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그게 내가 잡은 거지 어찌 네가 잡은 거냐? 둘은 서로 자기가 붕어를 잡았다고 옥신각신하기 시작했네요. 이때 메뚜기가 이마를 자꾸 쓰다듬어서 이마가 뒤로 훌떡 벗겨지고 왁새는 입을 쭉 내빼는 바람에 입이 삐죽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이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다투는 것을 본 개미가 허리를 잡고서 얼마나 웃었던지 그때부터 허리가 잘록해졌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서로 친구지간인 원숭이와 개가 함께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개는 바다에 사는 개입니다. 개는 떡을 줍고 원숭이는 감시를 주었네요. 떡이 탐난 원숭이가 개한테 사탕 발림을 했어요. 이 감시를 땅에 심으면 나무가 솟아나서 맛있는 감을 실컷 먹는단다. 그러자 개는 원숭이더러 감시를 떡과 바꾸자고 했습니다. 원숭이는 떡을 받아들자마자 얼른 나무를 타고 위로 올라갔어요. 바보야, 지금 감시를 심어서 언제 따먹니? 5, 6년은 지나야 할걸. 개는 그제서야 속은 줄을 알고 분이 나지만요. 나무에 올라갈 도리가 없었습니다. 개는 지나가는 말처럼 말 한마디를 던졌네요. 바보, 떡은 삭은 가지에 매달아 놓고 먹으면 더 맛있다던데.
그러자 원숭이는 얼른 작은 나뭇가지에 떡을 매달았습니다. 그때 윙 하고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자 작은 가지가 똑 부러지며 떡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떡이 하필 개의 등짝에 뚝 떨어지는 바람에 개의 등이 납작해졌다고 하네요. 개는 아픈 것도 참고서 얼른 떡을 집어들고 돌 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내려와 쫓아갔지만요. 좁은 돌 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개가 혼자서 야금야금 떡을 먹으니 화가 난 원숭이가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돌 틈으로 엉덩이를 들이대고 방귀를 뻥 뀌었습니다. 화가 난 개가 집게발로 원숭이 엉덩이를 꽉 잡으니 원숭이가 깜짝 놀라서 펄짝펄짝 뛰면서 도망을 가요. 이때 원숭이 살점이 개발에가 붙어서 지금도 개의 집게발에는 털이 성성 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 엉덩이는 이때 개한테 살점을 뜯긴 탓으로 여지껏 털이 없이 빨갛기만 하다고 하네요. 옛날에 산골에 꿩이 한 쌍 살고 있었습니다. 가을에 놀다가 겨울이 찾아오니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참새 한 마리가 쥐구멍이다 대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생원, 큰서방님, 저한테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자 쥐가 알았네 하면서 구멍 밖으로 먹을 것을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꿩이 쥐구멍에 다가갔는데요. 안에다 대고 무엇라고 불러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마침 지나가는 토끼가 있기에 물었지만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고양이 밥거리라고 하면 되지 뭐.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가자 꿩이 쥐구멍에다 대고 입을 대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봐, 고양이 밥거리. 그러자 마침 수숫가루를 치고 있던 쥐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부하가 났던지 쪼르르 달려나와서 한 손으로 꿩의 목을 쥐고 한 손으로 꿩의 꽁무니를 딱 하고 쳤습니다. 이때부터 꿩의 목이 기다랗게 되고 꽁무니가 새빨갛게 됐다고 하네요. 다음은 여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우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던 중 길가 나뭇가지에서 졸고 있던 메추리를 낚아챘습니다. 그러자 메추리가 여우에게 말을 했어요. 나를 안 잡아먹고 살려주기만 하면 아주 배불리 먹게 해줄게. 정말이지? 여우는 메추리를 앞세우고 그 뒤를 밟았습니다. 마침 어떤 아낙네가 함지에 밥을 이고 길 가는 것을 본 메추리가 안악의 손이 닿을동 말동한 곳에 앉았다가 폴짝폴짝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밥 함지를 내려놓고서 메추리를 잡으려고 앞으로 쫓아가기 시작했네요. 그 사이에 여우가 함지 속의 밥을 맛있게 훔쳐 먹었습니다. 한참 뒤에 메추리가 돌아와서 물었어요. 어때? 내 말이 맞지? 이번엔 한번 우스운 꼴을 볼래? 그래. 이때 길가에 옹기찜을 짊어지고 가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메추리는 형의 옹기찜 위에 슬쩍 올라가 앉았습니다. 동생이 작대기를 들고서 살금살금 다가가 메추리를 탁 때리니 새는 간 곳 없고 옹기만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형이 홧김에 작대기로 동생의 옹기찜을 때려 깨니 동생도 달려들어서 서로 옹기를 몽창 깨고 말았습니다. 여우와 메추리는 그 꼴을 보고는 배를 움켜쥐면서 한참이나 웃었지요. 이번에는 아프고 서러운 꼴을 한번 볼래? 그래, 그거 좋지. 메추리는 여우로 하여금 땅속에 들어가 코를 빼꼼 내밀고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살짝 올라가 앉으니 지나가던 나무꾼이 작대기로 힘껏 메추리를 후려쳤어요. 메추리가 살짝 날아 피하니 작대기가 여우의 코빼기에 정통으로 맞아 이 피가 좌르르 흘러내립니다. 이때부터 여우 코가 빨개졌다고 해요. 그때 여우가 포르르 날아오르면서 물었습니다. 아프고 서러운 꼴이 어때? 그러자 화가 난 여우가 펄쩍 뛰어서 메추리를 낚아채서 입에 넣었어요. 그러자 메추리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이봐 여우야, 죽기 전에 어머니 소리나 들어보게 어머니 한 번만 불러줘. 그러자 여우가 어머니 이렇게 소리치는 순간 메추리가 여우 입에서 벗어나 훌쩍 날아올랐어요. 여우가 펄쩍 뛰면서 메추리를 물었지만 몸통은 못 물고 겨우 꽁지를 무는 바람에 메추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메추리 꼬리에 꽁지깃이 없는 것은 이때 일 때문이라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전라도 한 마을에 윤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변변한 벼슬을 못했지만요. 재산이 많아서 세력이 상당했다고 해요. 담장 높이가 2길이나 되는 기와집에 하인만도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인 막내가 있었는데요. 이 하인 막내가 막동이었습니다. 윤진사의 소원은 번듯한 벼슬 한번 해보는 게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려면 대과 시험에 급제를 해야 했지만 시험을 보는 족족 낙방이었습니다. 윤진사는 또 과거에 떨어지면 대갓집을 찾아가 뇌물을 써서라도
벼슬을 해볼 양으로 돈을 싸질머지고 한양으로 향했어요. 말고삐를 잡을 하인으로는 그 막내 하인 막동이로 했습니다. 막동이의 원래 이름은 동구였습니다. 동구를 데리고 마을 밖을 나서서 큰 길로 접어들자 윤진사가 동구에게 말을 합니다. 이놈아, 너 한양이 어떤 곳인지 알기나 아느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윤진사는 가소롭다는 듯이 껄껄 웃고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을 합니다. 이놈아, 한양은 훤한 대낮에도 사람들 눈을 빼가고 코를 베가는 곳이야. 아우,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데가 있어요? 멋은 동구는 소름이 끼친다는 듯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윤진사는 다시 깔깔거리네요. 한참을 가다 보니 동구는 배가 고파 왔습니다. 윤진사는 아침을 든든히 먹었지만 동구는 길채비에 바빠 제대로 먹지도 못한 터였어요. 마님, 점심은 안 먹나요? 에이 놈아, 내가 되어야 밥을 먹을 게 아니냐? 도시락을 안 먹고 오래 두면 똥이 된다던데요. 누가 그런 허튼 소리를 하던, 이런 멍청이 같은 놈. 그렇게 길을 가다가 산길로 접어들렸는데 윤진사가 갑자기 얼굴이 벌개져서 말해요. 아이고, 이거 낭패로고 갑자기 대변이 마려우니 이를 어쩐다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이세요. 저기 뚝 아래로 가서 똥을 누면 사람들이 다 개가 누는 줄 알 텐데요 뭐. 윤진사가 듣고 보니 어느새 자기가 개신세가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급한판이라 이러쿵저러쿵 따질 겨를도 없이 뚝 밑으로 내려가 똥을 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에 동구는 도시락을 꺼내 후딱 먹어치우고는 대신 그 속에 똥을 누워놨네요. 다시 한참 길을 가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연 윤진사가 기겁을 합니다. 밥은 온데간데 없고 똥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자 동구가 울상을 지으면서 말을 해요. 그것 봐요. 안 먹을 거면 저라도 주시지. 밥을 안 먹으면 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배고파 죽겠네.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동구는 일부러 화가 난 듯 툴툴거리면서 말을 험하게 몰았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에 두 사람은 한 주막집에 이르렀네요. 점심을 굶은 윤진사는 얼른 저녁밥을 한 상 시켰습니다. 동구 몫은 따로 없었어요. 윤진사가 다 먹고서 이름을 부르면 상을 들고 나와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동구가 정색을 하고서 윤진사한테 말을 합니다. 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청이란 말이냐? 다른 건 아니고요. 남들이 저한테 막동이 하는데 영 듣기가 싫습니다. 한양에 올라갔다가 내려가서는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뭐라고 부른단 말이냐? 좀 귀엽게 애뜨기라고 해주십시오. 아이, 그 싱거운 놈 같으니라고. 아이, 그래 알았다. 아이, 그러자 막둥이는 꾸벅절을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서 밥을 차리고 있는 주막집 안주인에게 말을 해요. 아주머니, 우리 주인 마님은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수저가 차가우면 식사를 못해요. 수저를 뜨끈뜨끈하게 달궈야 한답니다. 아우, 별 이상한 양반도 다 있어 그려. 밥을 다 해서 푸짐하게 차린 안주인은 윤진사가 있는 방으로 밥상을 들여갔어요. 배가 무척이나 고팠던 윤진사는 얼른 밥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숟가락이 어찌 뜨거운지 자기도 모르게 커다랗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 뜨거! 그러자 바깥에 있던 동구가 번개처럼 뛰어들어오더니 예, 뜨기 여기 있습니다. 벌써 다 드셨어요? 하고는 대답을 드릴 것도 없이 밥상을 번쩍 들고 나가서 홀라당 먹어치웠습니다. 윤진사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었지만요. 양반 체면에 내간 밥상을 다시 들여오라고 하지도 못하고 저녁을 쫄딱 굶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윤진사와 동구는 일찌감치 아침을 먹고 길을 나섰어요. 얼마를 가다 보니 멀리 주막집이 보였습니다. 윤진사가 출출하던 터에 술을 한 잔 걸치고 싶은데요. 술이 맛있는지 몰라 걱정이었습니다. 술이 시큼하기라도 하면 양반 체면에 먹다 말 수도 없고 그거 고역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신술을 억지로 한 사발을 먹은 뒤였어요. 윤진사는 동구를 불러 말했습니다. 여봐라, 주막에 가거든 네가 먼저 술 맛을 좀 봐봐라. 술이 맛있거든 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술이 시거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라. 예, 알았습니다요. 동구는 신이 나서 주막으로 달려갔네요. 술을 한 사발 시켜서 맛을 보는데 맛이 아주 그만이었습니다. 그러자 동구는 이맛살을 찡그리면서요. 턱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립니다. 오호, 이 집 술이 시구나. 자칫했으면 욕볼 뻔했는데. 둘은 다시 길을 떠나 다른 주막집에 당도했습니다. 이번에도 막둥이가 먼저 술 맛을 보는데 먼저 번 집보다도 더 훌륭했어요. 이 막둥이 동구는 낯빛을 더 찡그리면서 턱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렸습니다. 역시 내가 저 녀석 보고 먼저 맛보라고 했던 게 잘한 거야. 그렇게 여러 주막집을 거쳐서 오후에 한 허름한 주막집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술맛이 정말로 시큼했어요. 그러자 동구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낯빛을 활짝 펴고서 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옳거니 드디어 맛있는 술을 찾았구나. 윤진사는 얼른 달려와서 잔을 빼앗아 가지고 쭉 들이켰습니다. 불사 아침에 먹은 것보다 더 시금털털한 게 목에 떡하니 걸려
넘어가질 않아요. 하지만 윤진사는요, 체면을 차리느라 억지로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동구가 말을 해요. 마님, 이건 아까 지나온 집들에 비하면 꿀입니다요, 꿀. 그러자 윤진사가 속도 모르고서 말했어요. 그래 이놈아, 여태 신술 먹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놈아. 그때였습니다. 웬 굴장사 하나가 주막을 지나가면서 굴을 사라고 소리를 쳐요. 굴 사시오. 굴 사. 방금 따온 싱싱한 생굴이요. 윤진사는 얼른 막동이를 불렀습니다. 예, 막동이 동구야. 저기 가서 굴 한 사발만 사오너라. 동구는 얼른 나가서 굴을 한 사발 샀습니다. 굴 사발을 가지고 들어오던 동구는 손가락으로 굴그릇을 휘휘 젓네요. 이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이고 마님, 굴그릇 속에 코가 쏙 빠졌는데 어떤 게 굴이고 어떤 게 콧물인지 알 수가 없네요. 에이, 칠칠치 못한 놈, 너나 먹어라. 아이고, 이 아까운 걸 제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놈아, 그럼 그 더러운 걸 누가 먹는단 말이냐? 동구는 후루룩 쩝쩝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굴을 먹어 치웠습니다. 다시 길을 떠난 윤진사와 동구는 날이 저물어 어느 주막집에 묵었어요. 인근에서 가장 큰 주막집이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양반 선비들이 방마다 꽉꽉 들어차 있었어요. 윤진사는 아는 양반네들을 만나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말이 오가던 중에 윤진사가 막동이한테 굴을 빼앗긴 이야기를 꺼냈네요. 그러자 양반들이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아이고 그런 지저분한 놈이 있나. 아이고 상놈들은 다 똑같다니까. 그들은 술상을 물리고 나오다가 마침 동구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다투어 손가락질을 해댔어요. 저놈이 그 놈인가? 애끼 고야동 같으니라고. 그 말을 듣고 동구는 부하가 나서 양반들을 골려 먹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다 잠든 무렵이었어요. 동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반들이 자는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요, 문을 훌쩍 열고 들어간 막동이는 봉창문의 종이를 쭉쭉 뜯기 시작했어요. 그 서슬에 놀라 깬 양반들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양반님들,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우리 주인마님이 꿈을 꿨는데 이 봉창종이에 글을 써서 장원급제를 했다지 뭡니까? 그래서 저한테 종이를 뜯어오라고 하셨어요. 뭐? 장원급제라고? 양반들은 장원급제 소리에 눈이 번쩍 뜨여 아예 술도 덜 깬 채로 다투어 봉창문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다 내 거다. 한바탕 야단이 나고 주막집 주인까지 달려와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네요. 이 때문에 자다가 봉창 뜯는다는 옛말이 생겼다고들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여러 날을 거쳐 윤진사와 동구는 한양 땅에 이르렀습니다. 윤진사가 다시 거만을 떨어요. 야 이놈아, 전에도 말했지? 서울은 멀쩡한 사람 눈 빼먹고 고백하는 곳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예, 알겠습니다요. 장바닥에 이른 윤진사는 잠시 다녀올 때가 있다며 동구더러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동구가 혼자서 한참 기다리다 보니 부화가 났어요. 에이, 이게 뭐야. 에이, 나도 모르겠다. 동구는 말을 끌고 마전으로 가서 홀라당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잔뜩 사먹고는 먼저 있던 자리로 와서 두 손으로 눈과 코를 가리고 웅크리고 앉았네요. 마침 윤진사가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 말은 온데간데 없고 동구가 그 모양을 하고 앉아 있어요. 야 이놈아, 말은 어쩌고 이러고 있느냐? 그러자 동구는 아주 깜짝 놀라는 척하며 손을 떼고서 말을 합니다. 에? 말이 없어졌어요? 에이 이놈아,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러자 동구가 음흥을 떨면서 능청스럽게 말을 해요. 큰일 났네. 나 한양이 눈 빼먹고 코 베가는 곳이라길래 눈 가리고 코 가리고 있었더니 그새 어떤 놈이 말을 훔쳐갔네. 뭐라고? 아이고야 놈 봐. 윤진사는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막동이를 왜 데리고 왔는지 후회가 막심했어요. 이 막동이 동구 때문에 당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윤진사는 막동이를 데리고 한 여관으로 들어갔어요. 강가 절벽 위에 평상을 깔아 놓았는데 그 경치가 그럴듯했습니다. 윤진사는 술상을 차리고 거나하게 술을 먹었어요. 웬일인지 이 동구한테도 술과 음식을 건넸습니다. 술상을 물린 윤진사는 날씨가 덥다며 방을 마다하고 평상에서 자겠다고 하네요. 동구야, 나는 여기서 잘 테니 너는 이쪽에 누워라. 윤진사가 가리킨 곳은 강물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동구는 두 말 없이 이 자리에 누웠네요. 윤진사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더니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했네요. 한 번 몸을 뒤척이는 척하면서 동구가 누운 쪽을 발로 획 걷어찼습니다. 덤버덩 하는 물소리가 나네요. 물속에 무엇이 빠지는 소리에 윤진사는 속으로 베시시 하고 웃었습니다. 이놈 잘 가거라. 이때 갑자기 동구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네요. 주인마님, 저기 보따리가 떠내려가요. 윤진사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 불싸 동구는 엉뚱한 곳에 앉아있고 돈 보따리와 책 보따리가 강물로 떨어져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제 꾀에 넘어간 것이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속만 부글부글 끓어오를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윤진사는 이 동구를 불러서 말을 했어요. 나는 과거를 보고 두어 달 쉬어갈 테니 너 먼저 본가로 내려가 있거라. 윤진사는 이 동구의 우통을 벗게 하고는 등에다가 집으로 내려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 막동이란 놈 때문에 고생이 막심했으니 도착하는 대로 용왕담 깊은 연못에 풍덩 빠뜨려 버려라. 나는 두어 달 후에 내려가마. 상전과 헤어진 동구는 몇 날 며칠을 장안에서 싸돌아다니며 구경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터덜터덜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동구가 배를 골르며 한 마을을 지나는데요. 웬 아낙네가 혼자서 디딜바가로 떡을 찢는 모습이 보여요. 혼자서 떡을 찢자니 무척 고생스러운 형편이었습니다. 한 번 발을 굴러 떡을 찢고는 이쪽으로 와서 방아공이를 쳐들고 또 떡을 뒤집어야 하니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어요. 아이까지 업었으니 더욱 그러했지요. 아주머니 힘드시겠군요. 제가 아이를 안고서 떡을 뒤집어 드리지요. 동구가 나서서 떡을 뒤집어 주자 여자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사시는 뉘신가요? 예, 저는 가걸이라는 사람입니다. 동구는 여자의 발동작에 맞춰 떡보리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떡보리가 먹기 좋을 만큼 쫄깃쫄깃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막동이 이 동구가 소리를 칩니다. 아주머니 잠깐만요. 동구는 방아확에서 떡보리를 쏙 꺼내더니 안고 있던 어린아이를 집어넣어요. 그러고는 그냥 떡보리를 들고서 내빼는 것이었습니다. 아낙네는 깜짝 놀랐지만요. 동구를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발을 떼면 방아공이가 내려가 아이가 다칠 판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냥 커다랗게 소리만 지르기를 에이 놈 가거라 가거라. 예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멀리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거라 하고 또 한 사람은 가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요. 마을을 벗어난 막동이 이 동구는요. 떡보리를 떼어 먹으면서 터덜터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누군가 꿀을 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봐요 꿀장수, 꿀 파세요. 동구는 가지고 있던 떡보리를 그릇 모양으로 둥글게 만들고는 거기에 꿀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꿀장수가 얼른 꿀을 한 사발 부었지요. 고맙습니다. 얼마지요? 단양이라오. 뭐라고요? 너무 비싸. 아저씨 나 이 꿀 안 살래요. 막동이 동구는 꿀을 다시 꿀동이에 부었어요. 꿀장수는 별일 다 보겠다고 투덜거리며 사라졌습니다. 꿀을 부었다가 다시 쏟은 사이에 떡보리 반죽에 꿀이 솔솔 스며들었지요. 동구가 배실배실 웃으며 꿀이 밴 보리떡을
아이 주물러서 반죽을 하니 아이 꿀떡이 되었습니다. 한 점 떼어 먹어보니 아주 꿀맛이었어요. 그때 웬 스님이 힘없이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스님, 저 좀 보세요. 이것 좀 잡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팠던 스님은 동구가 주는 떡을 무척이나 맛있게 먹었어요. 아유, 거참 잘 먹었소이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보답을 한단 말이오? 스님, 제 말씀을 좀 들어봐 주세요. 제 등에 편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동구가 옷을 벗어 던지자 스님이 동구 등의 편지 글을 읽고는 혀를 끌끌 찹니다. 이거 살생을 하라는 사연이 아닌가? 스님,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이 글을 좀 바꿔주세요. 스님은 맛있는 꿀떡을 얻은 김에 등에 글을 지우고 동구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내가 동구 덕에 벼슬도 얻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네. 동구는 하인으로 부리기 아까운 훌륭한 인재야. 종문서를 태워 없애고 막내딸 순이와 혼인시켜 이달 말일이 좋은 날이니 그날을 넘기지 마라. 나는 두어 달 후에 내려가마. 스님이 어찌나 명필인지 글씨체가 본래의 것하고 똑같았습니다. 스님과 헤어진 동구는 다시 길을 걸어서 윤진사의 본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동구가 혼자 들어가자 안방마님과 서방님이 놀라서 이렇게 물어보네요. 아니, 진사님은 어딜 가시고 너 혼자 왔느냐? 예, 주인마님은 더 계시다가 오신답니다. 그리고 제 등짝에 편지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안방마님과 서방님이 동구 등짝에 쓰인 편지를 읽으니 사연이 참으로 요상했습니다. 벼슬을 얻었다니 큰 경사이긴 한데 이 동구와 순이를 혼인시키라는 것은 영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의 말을 어겼다가는 크게 경을 칠 터였어요. 결국 윤진사 집에서는 그달 말일에 막내딸 순이를 동구와 혼인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두어 달이 지난 후에 집으로 돌아온 윤진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죽어 사라졌어야 할 동구가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쪽 같은 막내딸하고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윤진사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당장 동구를 죽여 없애야겠다고 펄펄 뛰었어요. 그 아내와 아들도 분하고 분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가장이 벼슬을 얻었다고 좋아한 것도 알고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내 이놈을 죽여도 고생을 단단히 시켜서 죽일 테야. 윤진사는 치밀어 오르는 우라를 누르고 동구를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이봐라, 대대로 우리 집안 사위는 저 뒷산 용왕담에서
밤을 새워 치성을 드려야 한다. 그리로 가자. 유은진사는 동구를 데리고 뒷산 용왕못으로 올라갔습니다. 힘센 하인들이 커다란 망태와 밧줄을 들고 뒤를 따랐네요. 유은진사는 용왕못에 도착하자 연못으로 길게 뻗은 소나무 가지를 가리키며 말을 했습니다. 저기가 치성을 올리는 장소다. 어서 망태 속에 들어가라. 밤새 치성을 올리면 내일 아침에 내려주마. 동구가 망태에 들어가자 윤진사는 하인을 시켜서 망태를 소나무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동구를 혼자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구를 그곳에 밤새 덜덜 떨게 하고 나서 연못에 빠뜨려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때는 쌀쌀한 바람이 부는 늦가을이었네요. 연못 위에 매달려 있으니 몸이 오들오들 떨려오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웬 유기장수 하나가 짐을 짊어지고 눈을 비비며 용왕못 근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유 누냐, 아유 누냐. 동구가 가만히 살펴보니 유기장수 눈이 퉁퉁 부은 것이 눈병이 나도 아주 단단히 난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유기장수. 동구가 소리치자 유기장수가 화들짝 놀랐네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여기에요, 여기. 아니, 추울 텐데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보아하니 눈병이 심하시군요. 실은 나도 눈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눈 아픈 게 싹 가셨지 뭐예요. 저를 한번 끌러나 보세요. 유기장수가 망태를 내려서 동구의 눈을 보니 아주 멀쩡했습니다. 그래, 여기 들어가 있으면 눈병이 낫는단 말이요? 예, 그럼요. 들어가서 치성을 드려야지요.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망태에는 엉뚱하게 유기장수가 갇히고 말았네요. 동구는 유기짐을 짊어지고서 멀찌감치 내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윤진사는 하인을 데리고 올라가서 물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망태를 매단 줄을 뚝 잘라버렸습니다. 망태는 연못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네요. 에이 이놈,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잘 가거라 이놈아. 유기장수가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니 이때부터 엉뚱하게 화를 입은 사람을 엉뚱한 유기장수라고 일컫게 되었다는데요. 어쨌든 한편 동구, 이 막동이 동구는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기를 판 돈으로 유은기가 반지르르 흐르는 검은 비단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겁도 없이 윤진사 댁을 찾아 들어갔어요. 이리 오너라, 사위 행차한다. 윤진사 집에서는 아주 야단이 났습니다. 분명히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살아왔으니 말이지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네가 돌아왔구나. 어느 놈이 줄을 잘랐는지 네가 꼭 죽은 줄만 알았구나. 어찌된 일인지 사연 좀 말해봐라.
예, 그게 누군지 덕분에 용궁 구경 한번 잘했습니다. 글쎄 연못 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웬 커다란 물고기가 저를 등에 태우더니 용궁으로 저를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용궁이란 데가 어찌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저 혼자만 살기가 아까워서 장인어른을 모시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란 말이냐? 예, 그럼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연못 이름이 그냥 용왕담이 아니더라고요. 그러자 윤진사는 용궁 구경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 음, 그럼 나도 한번 용궁 구경을 가볼 수 있을까? 아, 되고 말고요. 다 함께 가시자고요. 막동이 동구는 김진사 댁 식구를 이끌고 용왕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아래를 가리키면서 말을 했어요. 예, 바로 저기로 들어가면 된답니다. 아이, 그러자 윤진사는요, 처자식을 데리고 연못으로 첨버덩 뛰어들어 물속으로 꼬르륵 빨려 들어가고 말았네요. 끝으로 순이가 뛰어들려고 하자 망둥이 동구가 옷소매를 꽉 잡습니다. 거기는 무엇하러 들어가? 우리 그냥 여기서 살자고 우리는. 막둥이 동구는 그렇게 처갓집 식구를 용궁으로 보낸 채 아내를 데리고 돌아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말리보기 천리보기 진둥만둥 자룬둥만둥 연이 딸깍 추렀다 늘었다 깊으니 얕으니 더우니 차니 울리치기 내리치기 이렇게 8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8형제는요, 이름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름은 달랐는데 생긴 것이 똑같았습니다. 겉모양으로는 도대체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해였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는데요. 마침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굶어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천리보기 말리보기가 고개를 들어 멀리 바라보니 천리 밖에 있는 어떤 관청곡간에 쌀이 넘쳐서 썩어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곡간을 찾아가서 연이 딸깍이 자물쇠를 만지자 문이 딸깍하고 열렸습니다. 진둥만둥이가 쌀과 보화를 산더미처럼 짊어지고서 졌는지 말았는지 모르게 사뿐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 재물을 잃어버린 사또가 크게 화가 나서 천지사방을 염탐해 보았으니 진둥만둥이란 사람이 어디서 많은 쌀과 보화를 지고 와서 사람들하고 나누어 쓰고 있었어요. 사또는 화가 나서 진둥만둥이를 잡아다가 목을 쳐 죽이겠다며 감옥에 떡 가두었습니다. 이때 말리보기 천리보기가 멀리서 살펴보니 진둥만둥이가 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연이 딸깍이와 자룬둥만둥이가 옥으로 찾아가서 연이 딸깍이 옥문을 딸깍 연 다음
진둥만둥이와 차른둥만둥이를 바꿔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사또가 사람을 모아놓고 차른둥만둥이를 죽이겠다고 목을 쳤지만 목은 차른둥만둥 다시 돋아나요. 안 되겠다 생각한 사또는 연자방아로 갈아 죽이겠다며 차른둥만둥이를 옥에다 넣었습니다. 그러자 연이 딸깍이와 줄었다 늘었다가 옥으로 찾아가서 문을 딸깍하니 연 다음 차른둥만둥이와 줄었다 늘었다를 바꿔치기 했네요. 다음날 사또가 다시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줄었다 늘었다를 연자방아로 갈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몸이 마음대로 줄었다 늘었다 해서 도저히 갈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또는 벼랑에서 굴려 죽여야겠다며 줄었다 늘었다를 옥에 넣었어요. 그러자 연이 딸깍과 올리치기 내리치기가 옥문으로 찾아가 딸깍 문을 연 다음 줄었다 늘었다와 올리치기 내리치기를 바꿔치기 했네요. 다음날 사또는 올리치기 내리치기를 높은 벼랑으로 끌고 가서 벼랑 아래로 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리 굴러도 굴러 떨어지지가 않고 금방 올라오고 또 금방 올라오는 거예요. 사또는 이놈을 끓여서 죽어야겠다며 옥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연이 딸깍과 더운이 찬이가 옥으로 찾아와 옥문을 딸깍 연 다음 올리치기 내리치기와 더운이 찬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다음날 사또는 큰 가마솥에 콩기름을 자글자글 끓여서 더운이 찬이를 풍덩 빠뜨렸습니다. 얼마 후에 솥뚜껑을 열어보니 더운이 찬이는 끓는 기름 속에서 춥다면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사또가 웬일인가 손을 넣어봤다가 옹팡 데이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사또는 이놈을 바닷물에 빠뜨려 죽어야겠다며 옥에 넣어두었어요. 그러자 연이 딸깍과 기푼이 얕으니가 옥으로 찾아가 딸깍 문을 열고는 더운이 찬이와 기푼이 얕으니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모두들 외모가 똑같았으니 바꿔치기를 해도 어느 누구 하나 의심하는 사람이 없고요. 알아채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다음 날 사또가 기푼이 얕은 이를 먼 바다로 끌고 가서 깊은 물에 풍덩 빠뜨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디 제주도 먼 바다까지 가서 빠뜨린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기푼이 얕은 이는 무릎까지만 물에 잠긴 채 왔다 갔다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요. 물은 아주 깊었지만은 그 물 깊은 곳까지 빠지지 않고 그냥 물 위에 무릎까지만 잠기고 그 물 위에 떠다니는 겁니다. 기푼이 얕은 이는 그렇게 무릎까지만 물에 잠긴 채 왔다 갔다 걸어 다녔습니다. 그걸 본 사또가 또 물이 얕은 줄 알고 들어갔다가요. 깊은 물속으로 푹 빠지고 말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죽고 말았지요. 결국에 사또는 죽고 그렇게 해서 8 형제는 무사히 살아났다고 합니다. 무사히 살아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네요. 옛날 어느 마을에 호라비로 사는 서당 훈장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호랍이 이거 안 살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호랍이로 살다 보니 온몸에 공기가 차르르 흘렀어요. 이 장난기 많은 학동들이 그 모양을 보고서 훈장에게 말을 하네요. 훈장님, 장가 가셔야지요. 장가 한번 가시지 않으실래요? 장가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아니 너희들이 뭘 안다고 장가를 가라 말아야? 아니 장가 가시라고요. 아이 놈의 자식들. 아이 장가라니. 누구한테 장가를 가라 마라. 아이 너희들이 무슨 참견이 그리 많냐? 그러지 마시고 장가 가셔야죠. 이러다가 총각 귀신 되시겠어요. 늙은 총각 귀신이요. 참, 그 옆집에 사는 그 과부 아주머니 있잖아요. 훈장님이랑 아주 딱인 것 같던데요. 이 말을 들은 이 훈장님이요. 이 학동들한테 아주 혼쭐을 냅니다. 예끼 그런 소리랑 하지를 마라. 이 말을 들은 학동들은 또 이렇게 배시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좋으시면서 우리가 다 알아요. 좋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눈 딱 감고 우리 말대로만 하세요. 그러자 싫다던 훈장님이요. 은근히 솔깃한 티를 냈습니다. 어떻게 냈냐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티를 내요. 아유 싫다니까 그러네. 그래, 그건 그렇고 대체 날더러 어찌하란 말이냐? 훈장님, 아까는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우리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건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다음날 학동들은 아침 일찍 과부 집을 찾아가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선생님 여기 계신가요? 우리 선생님 찾으러 왔어요. 우리 선생님 여기 계실 텐데. 아니야, 계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이 아주머니가요. 어안이 벙벙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너희들 선생님이 왜 여기를 온단 말이야? 엉뚱한 소리 말고 어서 가라 이놈들. 아닌데. 방 안에 계실 텐데. 이 학동들은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집을 찾아가서 떠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훈장님 계시죠? 어서 훈장님 나오라고 하세요. 아니 이놈들이. 너희 훈장님이 여기를 왜 온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훈장님 계시면서 자꾸만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아니, 이놈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과부가 쫓아나오려고 하자 아이들은 우르르 도망을 쳤습니다. 그 다음날 이 학동들은 동이 채 트지도 않은 새벽에 일찌감치 이 과부 집을 찾아갔네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머니, 저 훈장님 내놓으세요. 제발요. 우리 훈장님 찾으러 왔어요. 훈장님, 저희도 왔어요. 얼른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시고 계속 방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이 말에 과부가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아니, 이놈들. 아니, 너희 훈장님이 여기 안 계시다니까. 아니, 왜 이래? 과부는 속옷바람으로 뛰어나와서요. 작대기를 들고 아이들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요, 잡힐 듯 말 듯 도망을 가면서 이렇게 떠들어대네요. 왜 그러세요? 우린 훈장님 찾으러 간 건데? 훈장님 찾으러 간 죄밖에 없는데 왜 아주머니께서 훈장님을 내보내 주시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거 혼을 내는 거예요? 아니, 이놈들 닥치지 못해? 그 소란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왜 그런데? 왜 과부댁이 제 애들을 왜 저렇게 쫓아가고 있대? 아니, 아까 애들이 하는 소리 못 들었어요? 아니, 무슨 말? 아니, 훈장님이 그 과부댁 있잖아요. 과부댁 집에 가서 매일 참말로 이렇게 소근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떠듭니다. 뭐라고요? 이렇게요. 우리 훈장님이 맨날 아주머니 집으로 퇴근해요. 그리고 아침에 아주머니 집에서 출근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훈장님 모시러 아주머니 댁에 간 거예요. 그러자 이 과부가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놈들이 왜 이런데요? 무슨 이런 짓궂은 장난을 다 하고. 야, 이놈들, 그래, 어디 한번 우리 집에 가보자. 그래, 가봐요. 과부는요, 동네 사람들과 아이들을 이끌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방문을 활짝 열어져 쳤어요. 그리고는 과부가 힘껏 소리를 칩니다. 그래, 누가 있는지 봐라. 응? 방 안에 누가 있는지 봐. 그러자 과부가 자고 나온 이불 속에서 서당 훈장이요. 속옷바람으로 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능청을 떠내요. 아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네, 잠을. 뜻밖의 일에 과부는 깜짝 놀라서 입이 떡하니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신이 나서 마구 떠들어대기 시작해요. 거봐요, 제 훈장님 계시잖아요. 훈장님, 공부해야죠. 얼른 나오세요. 아주머니는 아닌 척 하셔. 웬일이래. 훈장님이 저렇게 방 안에서 이불 덮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훈장님하고 과부댁하고 그런 사이였어? 그러게요. 우린 까맣게 몰랐네. 과부가 나서서 아니라고 발뺌을 했지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숨어서 그럴 거 뭐 있어요. 아이의 이참에 식을 올리지 그러세요. 맞아. 식 올려. 왜 그래, 숨어서 불쌍스럽게. 이왕에 그렇게까지 된 일이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과부와 서당 훈장은 동네 사람들과 아이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식을 올리고요. 새살림을 차렸네요. 그 후에 두 사람은 자식까지 낳고서 오래오래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떡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떡을 어찌나 좋아하는지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면 항상 이렇게 놀려댑니다. 떡군자, 떡군자. 이렇게요. 떡군자라는 이 아이는요, 얼마나 떡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자다가도 떡이라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멀리서 이야기를 해도 다 듣고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때 어느 큰 대국에서 우리나라를 시험하려고 이상한 문제를 냈다네요. 그림에 대여섯 마리 닭과 함께 있는 노인을 한 명 그려놓고서는 그 노인이 몇 살인지 알아맞히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맞혀요? 조정에서는 그 문제를 맞힐 사람이 없자 대감 하나가 그 그림을 들고 팔도를 다니면서 문제를 풀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볼 게 아니라 지금 마음속으로 그 노인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지요. 그런데요, 그때 그 대감은 우연히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떡군자는 집에 있어? 응, 마당에서 놀고 있던데. 떡군자. 그 대감이, 그러니까 그림을 들고 팔도를 돌아다니던 그 대감이 이 떡군자라는 말을 덕군자, 덕이 많은 군자로 잘못 듣고서는 참 대단한 사람이 있는가 보고다 생각하고는 길을 물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요, 그 군자는 없고요, 아이 하나가 마당가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어른은 안 계시니? 아버지는 도둑놈 판에 눈치 보러 가시고 어머니는 여러 놈 껍데기 벗기러 가시고 할머니밖에 안 계셔요. 응? 그게 무슨 말이냐? 도둑놈 파내를 가다니? 아, 장에 가셨다고요. 장이라는 곳이 파는 사람은 뭐 더 받으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덜 주려고 하니 그 도둑놈 판 아닙니까? 오호, 뭐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 놈 껍데기 벗긴다는 놈, 그건 또 뭐냐? 아, 그거요? 방앗간에 가셨다고요? 보리를 찍으려니 껍데기를 벗겨도 여러 놈 벗겨야 하지 않아요? 오호, 그렇구나. 대단한데. 대감이 무릎을 치는 판인데 부엌에서 할머니가 아이를 쳐다보며 말을 합니다. 얘야, 거기 빗자리 좀 이리 좀 가져오려무나. 그러자요. 이 아이가 이 강아지를 불러요. 강아지를 부르다가는 빗자루를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감이 저 녀석이 뭐라는 걸까 하고 유심히 그 아이를 봤습니다. 그때 아이가 부엌을 향해서 소리를 쳐요. 할머니, 강아지 부르세요. 할머니가
강아지를 부르자 강아지가 빗자루를 짊어진 채 그리로 달려갑니다. 아이, 그때서야 또 대감이 무릎을 탁 치네요. 옳거니. 대감은 제대로 이 임자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까 그 노인의 나이는 생각해 보셨나요? 이 아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시게요. 나 좀 도와줄래? 어, 그냥은 못 도와드리고요. 떡을 좀 주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감이 마침 행장 속에 떡을 지니고 있던 터라서 떡을 내주었습니다. 떡군자가 떡을 받아서 맛있게 먹네요. 이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떡을 다 먹을 때쯤 되어서 이 대감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그림에 노인이 한 명 있지 않니? 네. 노인이 몇 살인지 알겠니? 아이고 참. 그런 것도 모르세요? 81살이네요. 아니, 81살이라니 어찌 알았느냐? 닭이 구구하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99, 81, 81살. 오라,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대감은 어린 떡군자 덕분에 대국에서 낸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풀자 대국에서는 깜짝 놀라네요. 조선에서도 인재가 있는 게 분명하군. 직접 가서 시험해 봐야 해. 정말 인재가 있다면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해. 대국의 천자는 대국에서도 똑똑하기로 이름난 사람을 뽑아서요, 우리나라의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임금에게 인재를 보내서 응대하라고 했지요. 다급해진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떡군자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얘야, 네가 중국 사신하고 대결해 볼 수 있겠느냐? 그럼요. 맛있는 떡만 많이 주신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임금은 맛있는 떡을 큼직하게 만들어서 떡군자에게 주었어요. 이 떡군자는요, 떡을 보자 눈이 돌아갑니다. 떡군자는 떡을 맛있게 먹고서 사신을 맞이하러 이 압록강으로 나갔네요. 대국의 사신은 뜻하지 않게 어린아이가 저를 맞이하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이 어린아이를 내보낸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 사신은 한동안 떡군자를 노려보더니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요. 그러자 떡군자가 곧바로 손가락을 네모로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의 사신이 짐짓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은 동그랗다고 했더니 저 녀석이 바로 땅은 네모나다고 맞는구나.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닌걸. 그 어린 놈이 대단하다, 야. 대국의 사신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서
떡군자를 노려보면서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러자 떡군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요, 손가락 5개를 쫙 펼쳐 보였습니다. 아니, 내가 삼강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오륜까지 안다고 하는구나. 이놈 만만치 않네. 어린놈 자식이 말이야. 대국의 사신은 바짝 긴장을 해서는 다시 떡군자를 노려보면서 수염을 쏠쏠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떡군자는 다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자기 배를 툭툭 두드리네요. 그러자 이것을 본 대국의 사신이 사색이 되었네요. 아니, 내가 또 당했어. 내가 수염으로 염제 신농씨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저 녀석은 배를 두드려서 태호 복희씨까지 안다고 하지 않는가. 안 되겠다. 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는 대국의 사신은 그만 땀을 뻘뻘 흘리며 되돌아서 중국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중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황제에게 아뢰네요. 아니, 말도 마십시오. 어수룩해 보이는 어린아이한테 단단히 당하고 왔습니다. 그 나라 함부로 보시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한편 이 떡군자가 중국 사신을 보기 좋게 물리치고 나자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이 임금이 떡군자를 불러서 물었어요. 그래, 어떻게 중국 사신을 물리쳤단 말이냐? 그러자 떡군자가 별것도 아니라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합니다. 그거 별것도 아닌걸요 뭐. 사신이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동그란 떡을 먹었느냐고 하기에 제가 네모를 그려서 네모난 떡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이 3개를 먹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5개 펼쳐서 5개 먹었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지 하면서 수염을 쓰다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를 두드리면서 맞다 배부른 게 최고지 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만 말문이 막혀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거 정말 별것도 아니던데요. 그러자 임금과 신하들이 무릎을 두드리고 손뼉을 치면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그래서 떡군자는 이 대국의 사신을 아주 보기 좋게 물리치고는 떡을 하나름 상으로 받아서 배가 터지도록 아주 잘 먹었다고 하네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요,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얼마나 금슬이 좋았던지 자식 농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만고만한 자식이 한 5이나 돼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고 나니 참 금슬이 좋은 게 참 불행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오두막집의 방이라고는 달랑 하나뿐인지라 잠을 자도 편안하니 잠을 잘 수가 없어 아이들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네요.
게다가 아이들은 왜 그리 잠이 없는지 밤이 돼도 도통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고 이놈이 자면 저놈이 깨어있고 아이 저놈이 잠들면 이놈이 깨어있고 아이고 교대로 깨어서 아이 부모의 행동을 엿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새로 생겨나면 자기들이 업어서 키워야 하는 데다 밥 숟가락 경쟁이 더 심해질 터이니 그도 그럴만했지요. 부부는 밤마다 아이들의 눈치를 보다가는 잠만 설치고 운우의 정을 나눌 기회를 도무지 찾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러다 보니 부부는 그만 화가 났네요. 화가 났어요. 그러던 차에 남편이 좋은 계책을 생각해내고는 아내에게 살짝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만날 일 해봐야 소용없으니 꾀를 내어야겠어. 내가 저녁 나절에 마실을 나갔다가 밤중에 돌아와서 꼬끼요하고 닭소리를 낼 테니 아이들이 잠이 들었거든 꼬꼬대 꼬꼬 하면서 나오구려. 저기 평상에서 우리 좀 만납시다. 알았어요. 그날 남자는 저녁을 먹고서 집을 나서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저 이웃마을 친구 집에서 놀다가 자고 올 테니 기다리지 말고 일찍들 자라. 네. 네, 아버지 다녀오세요. 남자는 슬쩍 미소를 짓고서 이웃마을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자 발소리를 죽이면서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신호를 보냈네요. 꼬규 꼬규. 그러자 안에서 아내가 살짝 방문을 열더니 꼬꼬대 꼬꼬 꼬꼬대 꼬꼬 하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유, 이제 됐다. 이렇게 둘이 오래간만에 마주보면서 소리 없이 한박 웃음을 지었지만요. 아니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덜컥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삐약삐약 삐약삐약 삐약삐약. 이렇게 아이들이 삐약삐약 병아리 소리를 내면서 쪼르르 쪼르르 따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그 영감한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참회석한 일이었지요. 그런데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감은 거짓말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술 대접을 하면서요. 다른 얘기는 다 제쳐놓고 거짓말을 청해 듣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듣는 것을 좋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그렇게 무한정 나올 수는 없었지요. 이 영감은 궁리 끝에 방을 하나 내붙였어요. 자기한테 거짓말 3마디를 제대로 하면 사위로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이 한다는 부잣집인데다가
딸도 참하기로 소문난 터라서요. 방을 보고서 엄청난 작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수많은 지원자 중에 거짓말 세 마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째, 둘째까지는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다가 아예 세 번째 이야기만 들으면 그래 맞아. 나도 그때 거기 있었는데 못 봤는가? 이런 식으로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서 말문을 막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거짓말을 실컷 듣고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칙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때 그 근방에서 어려서부터 고생을 하고 머슴을 살면서 돌던 이 사람 하나가 곰곰이 궁리를 했어요. 거짓말 세 마디만 제대로 잘하면 부잣집 사위가 돼서 잘 살 텐데 말이야. 이 사람이 며칠을 연구를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그러면 되겠네. 그는 그 길로 영감한테로 찾아갔네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감님, 거짓말 세 마디를 하면 사위 삼는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맞지요? 이 말을 들은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고 말고 그래 거짓말은 잘하는가? 잘하지는 못해도 그냥 조금 합니다. 어이 어디 한번 들어보세. 그러자 이 사람이 첫 마디를 꺼냈네요. 제가요, 그 전에 조선 팔도를 안 돌아다닌 곳이 없었습니다. 걔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때는 가을인데요. 그 논산에를 갔습니다요. 그런데 한 마을에 가니까 그 돌부처가 높다랗게 서 있는데 그 머리 위 나뭇가지에 배가 주렁주렁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요? 배가 아주 노랗게 익었는데 따먹을 재주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장에 들어가서요. 장대란 장대를 다 걷어다가 이었지요. 그랬는데도 그게 이 나뭇가지에 닿지를 않는 겁니다. 꽤나 높았는 모양이군. 그래서 생각 끝에 장대 끝으로 그 미륵 콧구멍을 살살 쑤셨더니 미륵이 냅다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배가 우수수 떨어져서 아주 맛있게 잘 주워 먹었습니다요. 영감이 들어보니 거짓말도 상당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영감의 리액션은 이렇습니다. 이놈아, 그거 거짓말이다, 거짓말. 한마디 했죠? 그래 잘하는구나. 또 거짓말 한마디 해라.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젊어서요. 돌아다니다가 중국 땅에를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농사 짓는 걸 보니까 우리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던데? 그냥 논에다가 벽실을 막 흩어버립니다. 그러더니 커다란 모기장을 갖다가
논배미를 딱 덮어놓고서 내 구석에다 말뚝을 박아서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건 또 왜 그래? 벼가 싹이 나니까 모기장 구멍으로 쏙쏙 올라오더군요. 그러고서 가을이 되니까 벽시가 노랗게 익었겠지요. 그러니까 뭐 따로 다작하느라고 고생할 것도 없이 일꾼 몇 명 얻어다가 말뚝을 뽑고 모기장을 쑥 걷어 올리니까 나락이 쏙쏙쏙 거쳐서 모이더라 이겁니다. 세상에 농사짓기가 너무 편한 그런 모습을 보고 왔어요. 야, 이놈아. 그거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단 말이냐. 그러면 거짓말 두 마디 된 거지요? 그래, 네 거짓말이 제대로 하는구나. 한마디만 더 해봐라. 두 마디까지는 무난히 맞지만요. 세 마디째가 문제였습니다. 도통 거짓말로 인정을 안 했으니 말이지요. 그럼 세 마디째 합니다. 응, 얼른 해봐라, 얼른. 제가요, 전에 장사도 많이 했는데요. 무슨 장사를 했는고 하니 바람 장사를 했습니다요. 바람을 팔러 다니는데 바람 한 포대에 10,000냥을 받았습니다. 그랬었구나. 나도 그때 좀 샀지 바람 좀 샀단다. 참말이지요? 그럼 나도 바람 10,000냥에 주고 샀지. 그때 제가 영감님한테 와서 바람을 3포대 팔았는데 외상으로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3포대니까 보자. 10,000냥, 20,000냥, 30,000냥이네요. 그 바람박 받으러 왔으니 얼른 30,000냥 내놓으세요. 뭐라고? 바람값 30,000냥 내시라고요. 영감은 그만 꼼짝없이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30,000냥을 주어야 할 판이었지요. 영감은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위를 얻은 영감은 밥만 먹으면 사위를 불러다가 놓고는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정없이 거짓말을 꾸며내려니 이거 도저히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머슴이 이 영감의 버릇을 단단히 거쳐놓을 이 작정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때다 싶은 때가 왔습니다. 어느 날 사위가 장인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소에다 길말을 지워서 산에를 갔는데요. 나무를 한 바리에서 싣다 보니 붙들어 맬 끈이 없었어요. 이놈아, 나무를 하러 온 놈이 끈을 안 가져오면 어떡해? 깜빡 잊었습니다요. 얼른 가서 가져오지요. 사위는 2주먹을 불끈 쥐고서 집으로 쫓아 내려갔습니다. 장모가 보니까 사위가 헐떡거리면서 뛰어오는데 무슨 일이 단단히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자네 나무하러 가더니 왜 그렇게 급하게 오나? 아니요. 급하고 어쩌고 큰일이 났습니다요. 산으로 얼른 가보셔요.
아니, 왜 그런가? 아니, 산에서 큰 나무를 베어 넘기는데 나무가 장인한테로 쓰러져서 머리가 박살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른 가보세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장모 아내가 울면서 산에를 올라가는데 사위가 앞질러서 먼저 올라갔습니다. 사위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헐떡거리며 뛰어오자 영감이 타박을 해요. 인서가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오지. 왜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달려오고 야단법석이야? 아니요, 영감님. 장인어른. 천천히고 뭐고 큰일이 났어요. 얼른 집으로 내려가 보셔요. 어? 아니, 왜? 말도 마셔요. 마누라하고 장모하고 콩을 볶아 먹다가, 불을 내서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려셔요. 아이고, 얼른 가보셔요. 아니, 이런 빌어먹을 것들이 있나? 영감은 작대기를 들고서 씩씩 걸으면서 산 아래로 내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내려가다가 올라오던 아내와 딸하고 딱 간이 마주쳤네요. 아니, 영가, 이게 웬일이요? 집은 어떻게 하고 여기로 오는 게야? 집이라니요? 집이 홀라당 타버렸다면서? 아니,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아니야? 영감이 사위를 쳐다보자. 사위. 사위가 배실배실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거짓말 한번 했구먼요. 그러자 영감이 어찌나 혼이 났던지 혀를 내두르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아, 너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10년 감수했다. 이제는 하라고 하셔도 안 합니다요. 그 사람은 그렇게 장인의 버릇을 고쳐놓고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방귀를 아주 잘 뀌는 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는요, 방귀를 보통 잘 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방귀를 유난히 잘 뀌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요,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방귀를 잘 뀌는 처녀였어요. 이 처녀가요, 시집갈 날이 다가오자 부모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시집 가거든 제발 방귀를 끼지 말거라. 잘못하면 쫓겨난단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부모를 놔두고 이 처녀가 결혼을 해서요,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끼고 싶은 방귀를 억지로 참다 보니 아주 얼굴이 노래져서 아주 사색이 되었어요. 시부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가야, 어디 아픈 데 있니? 낯빛이 왜 그래? 어머님,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뭔데? 응? 뭔데 그래? 괜찮으니 얼른 말해봐. 실은 끼고 싶은 방귀를 못 끼워서 그렇답니다. 아이고,
아이, 그렇게 병이 돼서 쓰겠니? 그까지 방귀 마음껏 뀌어라. 괜찮다. 아, 정말인가요? 아, 그럼 그렇고 말고. 그럼 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어머님은 기둥을 잡으시고 아버님은 소뚜껑을 잡으세요. 서방님은 문고리를 꼭 잡으시고요. 자, 그럼 갑니다. 아이, 그래 놓고 며느리가 마음껏 방귀를 뿡뿡 뀌니까요. 기둥에 매달린 사람이 아주 붕붕 뜨고요. 가마솥 뚜껑이 벌컥 열려서 아이고 난리가 나고요. 문짝에 매달린 신랑이 대롱대롱 아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애야, 아이 방귀도 정도 것이지 이래야 집안 살림이 아이 하나나 남아나겠느냐? 아이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짐 싸거라. 그래서 며느리는 방귀 한 번 마음껏 뀌었다가 아이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이끌려 친정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길을 가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요. 언덕 위에 이르러 땀을 식히려고 배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 나무에는 탐스러운 배가 높게 높게 열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배 맛있겠는걸? 그러자 며느리가 말을 해요. 아버님, 제가 저 배 따드릴까요? 아이고, 저렇게 높이 있는 걸 어떻게 따? 그냥 저 하는 것만 보세요. 아이, 며느리는요, 나무를 향해 엉덩이를 들이대더니 방귀를 뿡 내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 줄기가 뒤뚱뒤뚱하고 가지가 덜덜 떨리면서요. 배가 후두둑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아이 시아버지가 먹고 보니 향기까지 더해서 그런지 아이 맛이 천하일품이었습니다. 얘야, 가만히 있어봐라. 네 방귀 그거 쓸모있구나.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며느리 옷소매를 잡아 끌었어요. 아니다. 너 시집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집으로 도로 가자. 그렇게 해서 며느리는 다시 시댁으로 와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동네에 과일 따는 일은 전부 며느리 몫이 되었네요. 그런데요.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웬 유기장수 하나가 집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집에 방귀를 잘 뀌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건 또 왜 그러세요? 나도 방귀라면 누구 못지않은 사람인데 한번 시합이나 해볼까 해서요. 허허, 우리 며느리 방귀는 못 당할 텐데. 그렇게 해서 며느리와 유기장수 사이에 방귀 시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기장수가 방귀를 뀌는데요. 깨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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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 방귀 소리가 마치 꽹가리 소리처럼 박자를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며느리가 미소를 짓더니 엉덩이를 내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면육각이 한바탕 울려 퍼지도록 리듬 방구가 나오네요. 둘이 방귀로 장단을 맞추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들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흥이 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이 걸립을 주는 바람에
아이, 그 집은 배불리 잘 먹고, 아이, 잘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 옛날, 옛날. 이 정신없는 사람하고, 우악스러운 사람하고, 이 고집이 센 사람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없는 사람은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방금 먹던 숟가락을 상 위에 올려놓고 젓가락으로 집은 다음에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 다 했죠. 요즘 같으면 휴대폰 받고 냉장고 냉동실에다가 휴대폰 넣는 꼴이라고 봐야 할까요? 뭐 그 정도의 정신은 정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 이상으로 정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악스런 사람은 얼마나 우악스럽던지 스모 선수나 씨름 선수는 저리 가랍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우악스러운지 우악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요. 그 우악스러운 기운이 확하니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집 센 사람이요. 세상에 고집이 세도 이렇게 센 사람은 난생 처음 볼 그런 고집 센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자기 뜻을 세우면 절대로 꺾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이 자기 뜻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과 우악스러운 사람과 고집 센 사람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요. 어디서 커다란 벌 한 마리가 날아와서는 고집 센 사람의 이마를 탁 쏘고서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두 사람 놔두고 왜 하필 고집 센 사람의 이마를 그것도 정통으로 탁 쏘고서 날아갔는지 도대체 그 속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벌에 쏘인 고집 센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놈, 내가 잡아 죽일 테다. 그 고집 센 사람 고집이 얼마나 센지 끝까지 벌을 쫓아갑니다. 며니를 쫓아가요. 웬만하면 아파서 머리배 만지고 있을 판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은 벌을 잡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몇십 리를 쫓아갑니다. 그런데요. 벌이 바위 틈새로 그 난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리네요. 웬만한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물론 몇십 리를 쫓아오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몇십 리를 쫓아와서는 벌이 바위 속 구멍으로 들어가자. 이것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 구멍 속으로 억지로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그런데요. 머리를 들이밀 때는 좋았는데 들이밀고 나니까 머리가 바위 틈에 꼭 끼어서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고집 한번 잘못 부렸다가 이거 바위에 머리가 끼었으니요. 그러자 우악스러운 사람이 이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는 그 사람의 아랫도리를 잡고서 다짜고짜 아주 그냥 확 잡아당겨 버리네요. 그랬더니요.
이 우악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고 우악스러웠던지 머리는 떨어지고 몸뚱아리만 툭 튀어나와요. 아이고, 이게 공포영화도 아니고 호러 무비도 아니고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해졌는데 어쨌든 얼마나 우악스러웠던지 머리는 떨어지고 몸통만 뚝하니 나왔습니다. 상상해 보시게요. 그러자 정신없는 사람이 그걸 보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지. 그런데 아까 이 사람 아까도 머리가 없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쨌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요. 옛날 정신없는 사람과 우악스러운 사람과 고집센 사람 이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겪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새빨간 거짓말 3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옛날에 천장 없는 집에 눈깔 없는 영감이 살 없는 문을 열고 나무 없는 앞산을 쳐다보다가 다리 없는 노루가 뛰는 것을 보고 구멍 없는 총으로 쏘아 죽여서 썩은 새끼로 꽁꽁 묶어서 사람 없는 장에다 팔고 오는데 물 없는 강에 무엇이 동동 떠내려가서 살펴보니 거짓부렁이 너울너울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네요. 옛날에 한 사람이 동지 딸의 삼배적삼을 입고 풀을 베러 가니 양지 쪽에는 눈이 몇 길이나 쌓여 있고 음지 쪽에는 눈이 다 녹아 풀이 한 발씩 자랐기에 날 없는 낫으로 풀을 쓱쓱 베는데 대가리 없는 뱀이 나와서 낫을 딱 깨무니까 낫에서 피가 줄줄 나서 입고 있던 삼배옷을 찢고 솜을 꺼내어 낫을 동동 싸맨 다음에 풀더미를 짊어지고 돌아오는데 물 없는 강을 만나서 발을 뽑고 훌쩍 건너뛰다가 물에 퐁당 빠졌는데 풀더미가 쏟아져서 낫으로 얼른 건졌더니 풀은 없고 거짓 뿌리만 잔뜩 걸려 나왔네요. 다음은 세 번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옛날 물 없는 개천에 고기 한 마리가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소경이 보고서 큰일 났다. 고기가 물에 빠졌다 하고 외치니 귀머거리가 이 말을 듣고서 누가 가서 건져주어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얼른 뛰어가서 건지려고 하는데 상투를 튼 중이 와서 고기를 건져서 땅에다 내놓으니까 고기가 아이고 이제 살았다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우물에 첨벙 빠져서 사람들이 고기를 건지려고 우물을 들여다보니까 고기는 없고 새빨간 거짓말만 우글우글하고 있었다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